비트코인의 채굴에 소모되는 막대한 전기가 세상을 구한다고 측에서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전기를 금융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막 지르는 거죠, 뭐. 화가 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막 지르는 거죠. 근데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 CO2 문제도 있지만 화석연료 자체는 아껴 써야 되잖아요. 꼭 기후 변화 문제가 아니더라도 네.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꼭 특별히 친환경적이라서가 아니라 경영을 효율화한다는 것 자체는 자원에서 최대한의 효용을 뽑아내는 거니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친환경적인 활동이에요. 물론 환경론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론자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다시 모을 수 있거든요. 이 기술이 또 하나 유망한 기술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싫어해요. 환경론자들은 이념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화석연료를 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없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론자들은 화석연료를 떼는 거를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달래주는 어떠한 것도 불필요하거나 나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들인 거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 살잖아요. 우리가 환경론을 그쵸. 본인들이 좋아하건 말건 다 자동차 몰고 다니고 싶고 도시에 살고 싶지 저기 시골 가고 곰하고 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책을 읽을지언정. 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는 어떤 게 친환경 기술이냐 하면 지금 쓰는 거를 최대한 효율화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오면 이제 보여요. 왜냐하면 전기산업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반응이라는 개념이 전기산업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여름에 더울 때 다들 에어컨 틀잖아요. 그렇죠. 그럼 블랙아웃이 일어나잖아요. 네. 너무 많이 쓴다고. 딱 정전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이제 일단 총리는 바뀌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부들이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맥시멈에 맞춰놔요. 발전 설비를. 근데 전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기라는 특징은 뭐냐면 저장과 이동이 어려워요. 사람들은 전기가 이동이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기는 멀리 못 갑니다. 우리가 호르무즈에서 우리나라까지 석유는 실어오지만 같은 에너지를 호르무즈에서 여기까지 실어오지 못해요. 전기는 멀리 못 갑니다. 사람들 거꾸로 알고 있죠. 전기가 막 멀리 가고. 그 송전탑만 다 가는 거 아닌가요? 전파가 멀리 가죠. 전기는 가면서 엄청 세요. 맞아. 엄청 세요. 열 에너지로 뺏기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가까운 데서 휘발성으로 소비해야 돼요. 가까운 데 생산해서 휘발성 소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유망하다고 하는 재생 에너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성 있는 재생 에너지의 특징이 뭐냐면 소비자하고 가깝지가 않아요. 소비 시간하고 가깝지가 않아요. 일단 태양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에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람 부는데 도시가 있지 않잖아요. 바람은 저기 언덕에서 부는데 도시는 전기 쓰는 데죠. 바람 부에 전기 안 써요. 그 엄청난 구리선을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선신도 있고 그죠? 네. 뭐 조력 발전 조수간만의 차이로다가 무슨 전기를 발전해. 우리가 바닷가에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생 에너지원에는 시간으로 제약을 받든지 거리에 제약을 받는데 거기다 비트코인 채굴을 갖다 놓으면요 재생 에너지를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게 차산성이 맞아요. 왜냐 남는 시간 동안 비트코인 채굴하면 되거든. 그리고 도시나 이런 데서 전기가 부족할 때 보내주면 되는 거거든. 대표적인 게 제주도예요.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엄청 투자했잖아요. 청정지역 해갖고 거기 맨날 뭐 하느냐 하면은 태양판 닫으라고 그러고 풍차 돌리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배선망이 견디지 못해 남는 전기를. 그걸 1년에 몇십 번씩 해서 지금 태양 투자한 사람들 이런 사람 다 난리 났습니다. 그런 거를 멈추게 하지 말고 그걸 비트코인 채굴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럴 때 비트코인 채굴은 전기 투입한 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남는 전기를 비트코인 갖고 있다가 전기가 부족할 때는 안 쓰고 비트코인 파는 거죠. 그렇죠. 비트코인이 전기가 되진 않죠. 전기는 비트코인이 되지만 비트코인이 전기가 되진 않지만 인간은 탁월해요. 인간은 이걸 추상화 시켜가지고 이걸 금융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금융도 똑같거든요. 내가 내 노후를 위해서 저축한다 해서 지금 내가 저장한 걸 내 노후에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저장한 거는 누군가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늙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난 늙을 때 내가 늙어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때 누군가로부터 다시 되받는 거거든요. 이것도 추상적 조작이에요. 호모사피엔스가 할 수 있는 제 책에서 자세히 써놨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오해를 해갖고. 그래서 금융의 본질이 이런 추상적 조작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전기를 금융하게 맞아요.
전기가 비트코인이 되지만 비트코인이 전기가 안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축전지가 안 된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데 맞습니다. 그 얘기는. 고립되어 있는 오지에서는 맞아요. 근데 고립되어 있지 않은 데서는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축전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고 네. 같은 시간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기 산업에 있어서 이렇게 전기를 거래하기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전기가 남을 때는 내륙도 남아요. 전라도도. 계절 똑같고. 근데 이게 전 지구적으로 거래가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냥 지구적으로는 계절도 북방하고 남방하고 반대고 네. 시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피크 타임이 돌아가면서 오거든요. 하루의 피크 타임도 계절적인 피크 시절도 돌아가면서 와요. 그쵸. 근데 비트코인은 전 지구적인 한 단일 시스템이거든요. 채굴이 어디서나 일어나도 돼요. 어디서 뭐 남미에서 많이 일어나고 아시아에서 안 일어난다 해서 비트코인의 보안성이 위태로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돌아가면서 스위치 끄면 돼요. 야. 그걸 지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휘자가 왜 없어? 시장이 지휘자인데 가격으로 그렇죠. 하면 되죠. 결국 채굴자들은 싼 전기, 버린 전기를 써야 돼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놔두면 친환경으로 가요. 비트코인은 채굴이. 제가 주장해 왔는데 얼마 전에 KPMG가 세계 최대의 회계법인 KPMG가 비트코인이 ESG다라는 식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와. 이해가 다 나와요. 와, 그렇구나. 이 오리너구리가 네. 그 아까 알을 낳는 포유류로 네. 이제 그 학파에서 분류되기까 그 학계에서 분류되기까지 시간이 수십 년 걸린 거잖아요. 80년. 네. 80년. 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볼 때 네. 80년을 소비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개정할 것이냐 벌써 이미 15년 보통은 다 훨씬 지났고 보냈죠. 대부분 15년 보냈습니다. 이제 요번에 불장이 아마 블랙록이 ETF를 승인받는다면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을 멋지게 정의했고 그 멋진 정의는 거의 고칠 필요가 없어요. 레리 핑크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 로컬 화폐부터 구애되지 않는 비트코인은 인터내셔널 어셋이다. 국제적 자산이다. 너무 좋은 워딩이고 저 같은 사람과는 다른 레벨에 있는 분이니까 그분이 이렇게 정한 걸 왜 써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의 단공유 포유류라는 그런 이제 학명이 생긴 거죠. 비트코인은 글로벌 어셋이다. 그걸 오테민식으로 말하면 수년도에 여치웠던 지정학적 자산이다. 지정학적 자산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한편으로는 배우신 분들이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매여 있으셔가지고 이런 거를 못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죠. 못 이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예. 오리너구리가 그게 한 번에 있었던 해프닝이 아니에요. 인간은 늘 그래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작가님 책에서 보면 결제의 최종성이라는 개념이 네. 금융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그렇죠.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결제의 최종성을 갖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좀 어떤 걸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변제 최종성, 결제 최종성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썼을 겁니다. 이건 이제 아주 좀 특별한 그 직무에 있는 사람들만 쓰는 말인데요. 금융업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외국에 있는 누구한테 보내면 내 계좌에서 그 계좌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 말이지만 돈은 실제로 가지 않아요. 그 거쳐 있는 은행들 간에 장부가 쫙 순차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택배로다가 김치를 보내면 그 김치가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은 알고 있어요. 돈은 돈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 가운데 껴있는 데가 장부만 바꾸면 돼요. 연쇄적으로. 근데 문제가 있죠. 가운데 껴있는 어느 주체가 망할 수 있어요. 그럼 돈이 도달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신뢰를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두 은행의 도산으로 인해 가지고 보낸 돈이 안 가지 않도록 제도화 시켜놓는 거예요. 이걸 변제 최종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변제 최종성을 지키려면 법이나 무시무시한 폭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이 이제 사금융이었을 때 변제 최종성은 폭력으로 지키죠. 보통 환치기에서. 네. 근데 금융기업들 간의 이 변제 최종성은 법으로 지키죠. 근데 비트코인은 놀랍게도요. 변제 최종성을 갖는데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 법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최초의 글로벌 어셋인 거죠. 만약에 법에도 폭력에도 의지하는 변제 최종성을 달성하려면 금덩이를 직접 줘야 돼요. 만나서. 누군가를 전달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공간의 제약이 있겠죠. 그렇죠. 같은 시간의 제약도 있겠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현찰도 종이 달러도 변제 최종성을 가져요. 쇳덩어리 금도 가져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가져요. 다 폭력이나 법에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신용카드 그 전자 숫자들 다
법으로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내가 멀리 있는 사람한테 나중에 그걸 열어볼 사람한테 시간도 같이 않아도 되고 공간도 같이 있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이걸 보내도 그 자체로 최종적이에요. 놀라운 거죠. 법과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 이것이 그러니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같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앞으로 대만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위협 속에 있는 개인들한테 갖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법과 폭력이 전치되거나 중지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법이 경제 생존을 보장 안 해줘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나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통장을 동결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폭탄 쏴야 되니까. 그쵸. 내게 내 거가 아닌 거야. 그쵸. 내게 내 건 거는 내 신체,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 그것도 뺏기지 않을 때를 전제로. 국경을 넘을 때는 종이 달라도 내게 아닌 거야. 국경 속에다 뺏는다니까. 그쵸. 금도 숨기기가 어려워. 맞네요. 금도 무거워요 또. 그렇지. 그거. 뭘로 넘을 거야 국경을. 변제 채용성이 필요한 거예요. 폭력과 법에 의지하지 않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걸 깨달으면 비트코인 때문에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책 쓰고 강의하게 된다니까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비트코인 그뭐 출입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법과 폭력이라는 게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이제 어떤 물론 이제 법과 이런 게 무너진 나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법치국가라면 이제 국가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법이라든가 어떤 뭐 경찰력이나 군대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국가한테 속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좋은 국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전 세계 190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 좋은 국가거든요. 우리가 밤에 10시 넘어가지고 여성들이 밖에 날다닐 수 있잖아요. 그쵸. 국가가 기능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좋은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몇 개나 될까요 이런 나라가. 정부가 각 국민들이 갖고 있는 종이돈을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휴지로 만들지 않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국민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나라. 그렇죠. 몇 개 안 돼요. 베네수엘라는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국가를 그분들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국가한테 속으니까 비트코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뭐 일부가 깨달았겠지만 코로나 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늘 하던 일상인데 국가가 엄청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거기 모이지 마라, 가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거나 모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치욕을 주죠. 그죠?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은데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공포감 속에서 내가 그게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국가가 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 모임은 못하게 하는데 지하철은 타게 하지? 이게 좀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데도 국가는 자기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모임에는 가는데 어느 모임에는 안 가고 지하철에서는 괜찮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봐줘 우리를. 응? 그런데 어느 모임에서는 안 돼. 뭐 이렇게 우리 2년을 살았어요 거기를. 국가가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저는 소름 돋았던 게 제가 백신 맞으라 그래서 소아과가 동네 소아과 가서 백신 딱 맞고 나오는데 내 카톡으로 딱 올리더라. 오씨 국가에서 동네 소아과에서 내가 맞은 백신이 뭔지 정확하게 국가가 알고 있어. 이게 국가의 힘이에요. 그리고 국가의 무서움이에요. 여기서부터 국가는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내 자산이 온전하겠어요? 도대체 국가가 파악하지 못한 내 자산이 뭐가 있어요? 당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국가가 파악 못하고 있겠어요? 통장의 예금을 맞아요. 얼마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가 파악하지 못하는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어요? 뭐 금고의 현금 정도. 그렇죠. 그게 모빌리티거든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모빌리티거든요. 네? 모빌리티가 있나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랑 국경 못 넘습니다. 모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괜찮은 나라죠. 근데 여기가 베네수엘라 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중국도 그렇잖아요. 중국 그렇죠. 네. 국가의 힘은 더 노골화돼요. 사람들이 착각한 게 있는데 뭐냐면 IT가 발전할수록 개인의 역량이 커질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 개인의 역량이 커지는 것만큼 비대칭적으로 국가가 정보를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이제 그런 거에서부터 자유로운 게 이제 비트코인이다.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을 줬죠. 가능성을 비트코인도 한계가 있죠. 그러나 그 한계가 있지만 그게 결정적일 때는 결정적인 사람들한테 엄청난 그 생애, 삶과 죽음을 가를 수도 있어요. 그게. 작가님은 책에서 비트코인은 소유권에 대한 혁명이다. 네. 자본주의 소유의 개념을 뒤집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일까요? 자본주의가 뭐냐는 것부터 정의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자본주의 그러면 돈 뭉치를 생각하겠지만 돈이야 뭐 이집트 때부터 쓰던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는 서플라이 체인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자본주의는 고기 한 마리를 물고기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정말로 오래 걸리는 방법을 찾은 거죠. 물고기 한 마리 잡는다 그러면 그냥 강에 가서 물고기를 목줄이 때려잡을 수도 있고 가벼운 그물을 갖고 가서 잡을 수도 있는데 그 그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산재 혹은 자본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기를 한 마리 잡기 위해서 그물을 짜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가서 몽둥이 잡으면 빨리 잡을 수는 있지만 많이 못 잡죠. 그쵸. 근데 그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멀리 나가려면 모터 보트가 있어야 되죠. 그쵸.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고기를 잡는 가장 느린 방법이 오늘날 방법이죠. 그러려면 배를 만들어야 되고 뭐 배를 만들려면 전자 기술하고 철강 산업을 일으켜야 되고 이렇게 만든 배를 가지고 가갖고 전파 막 때려가면서 물고기 찾아가지고 긁어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가장 효율적이죠. 한 번씩 가서 잡는 거고. 그쵸. 이 축적되어 와야 되는 거예요, 자본이.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 길어졌잖아요. 이 길어진 단계마다 이렇게 다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돈이 아니라. 축적시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본주의의 가장 취약점이 발생해요.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흔히 시장 경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유주의하고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유주의하고 잘 맞아요. 근데 자본주의는 사실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거대하고 흉물스러운 국가를 만들기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인간 역사에서 가장 끔찍했던 그 전쟁들은 전부 산업혁명 이후에 벌어졌죠. 우리가 뭐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동차라든가 기차 이런 것도 전쟁 시에는 군인을 막 멀리까지 보내는 데 쓰이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륙 기계를 만들기도 했죠, 인간이. 그쵸.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이렇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자유하고 잘 맞는 개념 같지만 국가하고도 잘 맞아요. 왜냐하면 소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이 없으면 낚싯바늘이나 그물 같은 거는 국가가 모르게 숨길 수가 있어요. 근데 모터보트부터는 이게 등록제거든요. 그죠. 크기도 크고. 그렇죠. 등기가 있어요, 등기가. 그럼 내가 자동차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길에다 세워놓은 내 자동차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자동차가 점유물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점유물이면은 그냥 누가 점유한 사람 거예요. 근데 등기물이잖아요. 등기해놨잖아요, 자동차를. 그쵸.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소유가 크게 두 개고 하나가 점유고 하나가 등기면 자본주의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자산이 전부 등기가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엄청난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수원에 공장을 갖고 있잖아요. 국가가 소대만 보내도 뺏을 수 있어요. 그쵸. 뭐 방어 시설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소대만 보내도 뺐을 거야. 아마. 뭐 중대 정도면 확실히 뺐을 거고. 네. 비트코인은 등기 자산이 아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쵸. 어디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확실하지는 모르지만 비트코인만 보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어떤 속성을 이용해서 그것이 기존의 이 등기물을 표징하는 좀 어려운 말씀서 죄송합니다. 이 등기물의 표현물로 나타나는 주식이나 채권하고 연결될 수 있다면 놀라운 혁명이 발생하죠. 자본제긴 자본제인데 네. 그 소유권이 눈에 안 보여. 비트코인처럼. 점유자 거야. 등기물이 아니고. 그럼 점유자라는 건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유가 되게 무서운 개념입니다. 점유를 숨길 수 있거든요. 그죠. 등기는 국가 몰래 할 수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이전이 다 보이잖아, 이전이. 이전 등기해야 되고. 맞아요. 그 부동산 사고 팔면 그러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네. 이 지금 국가가 많은 걸 이제 컨트롤하고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국가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본주의 소유 근간을 뒤흔들 비트코인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규제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비트코인을 거래소를 국가의 권력으로 모두 폐쇄를 해버리거나 예전에 그렇죠. 저 중국처럼 네. 아니면 개인의 비트코인을 나아가서 소유를 금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비트코인이 좀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러면은 그 병행하는 방향으로 좀 바뀐 걸까요? 국가도 국가가 뭐 단 한 명이 국가를 만든 것도 아니고 단 하나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국가는 또 여러 의견도 대표하고 다른 의미에서 국가들 간에도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틈이 좀 있죠. 국가들 간에 늘 협력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법인세를 높이면 어디 막 내려가지고 다국적 기업을 인수하려고. 미국 니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반대해? 그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포용해서 자본을 끌어모아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 하나의
그 현상으로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모론에서는 이제 어떤 엘리트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모든 거를 다 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전제에서 세상을 읽는데요. 그게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고 비트코인도 지금 15년 동안 그 엘리트를 설득해오고 있는 거죠. 네. 분명히 그런 면이 있어요. 비트코인 그러면 뭐 자금 세탁에 쓰고 범죄자들에게 좋고 그리고 기껏 가장 좋은 거라고 해봐야 국가 입장에서는 어색하고 그죠? 탈세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 설득해오고 있는 거 비트코인이.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정부의 동의를 받고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 정부 입장에서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고 막고 지체될 것이냐 아니면 적극 수용해서 그렇죠. 다른 가능성을 볼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쓰겠죠. 그걸 인식해 가고 있어요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들이 그 블랙록도 그렇고 피델리티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SEC랑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은 그리고 또 의원들도 되게 많이 찬성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포용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워런 버핏의 이제 오른팔이라 불리는 뭐 찰리 먼거나 비트코인을 악마라고 그러고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이런 미디어들의 보도가 나올 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분들이 알고 말하는 건지 모르고 말하는 건지가 일단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알고 말할 수 있어요.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비트코인의 그런 속성이 좀 파괴적인 면이 있거든요. 좀이 아니라 사실 비트코인은 파괴적이에요. 네. 우리가 익숙한 세상을 좀 많이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제 의혹은 모르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잘 모르고. 근데 나이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혁신적인 걸 받아들이기에는 그분이 뛰어나지만. 네. 근데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말이 좀 돼요. 알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알고 반대한다면 그거는 좀 말이 돼요. 예를 들면 경제학에서 케인즈안이라는 학파가 있거든요. 네. 그 케인즈안들은 비트코인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데 알아도 더 싫어할 거예요, 알면. 왜냐하면 정부의 그 거시 경제 조작을 방해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비트코인. 그렇죠. 케인즈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데. 그렇죠. 알면 더 싫어할 거예요. 아. 근데 모르고도 싫어하더라고 본능적으로. 아. 뭐 깨름칙한 거지. 교수님이 보시기에 좀 알트코인 중에 좀 유망하다거나 좀 괜찮은 미래가 있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비트코인은 없어지지 않고 우리 주변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알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장이 오면 알트가 더 뛰어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자산가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반 서민들은 비트코인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 개당 파는 건 아니지만 0.001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씩 비트코인 사는 게 가능해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죠. 주식인 줄 알고 분할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4,500만 원. 아, 이게 올라봐야 뭐 10배 되는데 몇 년 걸리겠어. 근데 알트코인은 100배 됐고 1000배 될 것 같거든. 그쵸.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알트코인 현상은 있어요, 그냥.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 성숙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퀵머니를 엄청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알트코인이라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그런 속성을 이용해서 그 발행자나 그 초기 멤버들이 먹고 빨리 그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뭔가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게 있다라기보다는 설마 특별한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꼭 그 가격에 되는지의 설명력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걸 분별할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이미 고점에서 할 가능성이 높죠. 뭐가 알트코인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뭐가 뛰었다 그러면 이미 고점인데 그때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뛰었으니까. 근데 알트코인을 진짜 성공을 하려면 뛰기 전에 사야 되겠죠. 뛰기 전에 살려면 그 수많은 것 중에 그걸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안목이 있으려면 저 이상으로 알트코인을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그럴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근데 저도 안 하잖아요, 알트코인. 왜냐면 비트코인만 공부해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알트코인들 팩스로 제가 읽어봤거든요. 막 대동소이하지만 그걸 내가 분별하고 얘는 유망이 이게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교수님 그러면 그 비트모비 같은 경우는 그 뭐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은 다른 방송에서도 하셨으니까요. 네네. 저는 궁금한 게 앞으로의 비전 로드맵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비트모빅은 다른 데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다 아시겠지만 제가 뭘 하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형 블록체인이 빈 자리예요. 이 생태계에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알트코인 얘기하셨는데 다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뭔가 만들고 뭐 이렇게 기술을 내세우는데 기존의 대형
기업 IT 기업 예를 들면 뭐 그 플레이어도 몇 명 안 되죠. 그러니까 구글, 메타, 삼성, 애플 또 어디 있을까요?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 이 정도의 플레이어들이 뭔가 블록체인을 하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차지하지 않았던 영역을 차지해서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거는 확신을 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설득이 잘 안 돼. 내가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대중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들 중에 하나한테 줘버릴 거예요. 제가 비전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주변에서 제가 설득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이거 갖고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지금도 설명하고 있죠. 지금도 계속 접촉하고 있고. 옛날보다는 말 잘 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예 뭐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뭐 문정박대 비슷하게 당했는데 지금 제가 뭘 보여줬잖아요. 네. 네.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렇죠.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게 뭔가 스터디를 했다는 강박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진전이에요. 이게 저희가 올인어구리 현상에서 조금씩 뭔가 이렇게 좀 진전해가는 그런 걸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비트코인 제가 떠든 게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트모빅은 비트코인하고 되게 유사한 속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바로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 일일이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네. 비트코인을 깨닫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있으면 비트모빅이 새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비트모빅을 하고 나서도 지금도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뭐 한 개인이 뭔가 누군가를 대해서 자기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걸 반대하고 찬성한다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거잖아요. 이게 뭐 국가 정책도 아니고 뭐 관심이 있거나 없거나지 무슨 반대하고 찬성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반대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좀 보면서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왜 보여줄 때까지 보여줘야만 보냐? 제 주변 사람들한테 기업들한테 이걸 꼭 보여줘야 보냐? 비트코인이 보여줬는데. 또 비트모빅으로 보여줘야 이게 보이냐라는 것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여줘도 안 보냐. 대단하다. 우리 인간의 이 인식론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선입관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편견이 세상을 못 보게 하거든요. 명백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보질 않아요. 세상을. 그걸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이거를 뭐 반대를 해. 부인을 할 게 뭐가 있어. 굉장히 담백한 프로젝트예요. 제가 팔지 않는다라는 건 뭐 이게 숭고하고 도덕적인 게 아니라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팔지 않아도 가격을 가져. 보여줄게. 그걸 보여줬잖아요. 6개월 만에 뭐 100 몇 배가 올라 버렸어요.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고. 작가님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막 사실은 이런 걸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고 깨닫는 대중분들이 사실 대다수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 사실 비트코인 책들은 너무 기술적인 게 많아서 막 어렵다는 의견이 많으시거든요. 요번 그레이트 비트코인은 좀 그렇지는 않을까요? 이 책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대중성이 없죠. 왜 두꺼워졌냐면 제가 되게 압축적으로 글을 쓴대요. 그래서 아 그래? 대중이 힘들어하겠다. 그래서 풀어서 써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단락, 저도 그런 게 압축적인 게 좋은데 한 단락으로 끝낼 거를 여러 단락으로 넣고 한 문장으로 끝낼 거를 한 단락으로 넣었더니 책이 막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빼느라고 이제 벅찼는데 아마도 약간의 독서가 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인문학 책 읽기가 어렵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아 이래서 비트코인을 중요하다고 하는구나가 설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